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독일 언론인 볼프 슈나이더는 위정자와 이 장군에게 드는 병을 카이사르 망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시저 망상입니다. 덜 떨어진 권력자와 무능한 장군은 자신에 대한 경탄이 지나쳐서 스스로를 마침내 왕과 같은 절대적 위치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면서 말입니다. 국가를 부흥시킨다거나 빈부격차를 없애겠다거나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공허한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자화자찬을 빼놓지 않았더군요. 아니 정말 심해졌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다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말일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더 놀랍습니다. 14년 만에 주가 3천 시대를 열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주가 3천 시대가 열린 것이 실물 경제가 뒷받침한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열흘간 도박판으로 변한 주식시장에 주가가 대폭등한 이상 현상을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그걸 뿌듯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박판을 만든 것도 문 정부인이 이제 상상 이상일 그 후유증도 책임져야 하게 됐습니다. 도박판엔 돈을 따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이 있죠. 코스피가 끝없이 오르기만 하면 모두가 돈을 따겠지만 그게 허황된 꿈이라는 것은 다들 압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스피 3200 시대를 누가 인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 연설이 끝나자 100포인트 이상 올라있던, 그래서 3250을 넘어있던 코스피는 곤두박질해서 약보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문 대통령이 내놓은 올해 비전은 이렇습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의 선도국가를 또 외친 것입니다. 그는 다음 달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희망 고문이 또 시작되는 겁니까? 백신 확보가 늦어 국민 불만이 높은 걸 아는지 뜬금없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도 심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말은 일자리 발언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늘어난 30조 5천억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 특히 청년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도대체 그 직접 일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가는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집권 3년 반 동안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반성은 정말 없는 겁니까? 왜 청년 일자리가 없는지, 왜 30, 40대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일자리 문제 하나만으로도 정책실장은 말할 것도 없이 마사지한 보거나 해대는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모조리 쫓아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집값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과 비슷한 말을 했더군요. 그런데 딱 3줄을 할애했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솔직히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임대차 3법이나 만들어 집 가진 자를 모조리적으로 돌리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외치는 변창흠을 국토부 장관에 앉혔는데 말입니다.
또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이제 몇 안 되는 중산층마저 죽이려 합니까? 그는 또 한국판 뉴딜로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혁신적 포용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설마 모든 재산을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긴 연설 곳곳에 그는 포용의 의미로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대통령의 말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 그래서 조국 아들, 딸의 입시 비리를 제도의 탓으로 돌린 겁니까? 그는 공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계획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다. 이 말에 가장 감동받았을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야당의 김종인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언급한 말 중에는 유난히 이 말이 뇌리에 남았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 얼마나 김정은과의 대화에 목말랐으면 이제 비대면 대화까지 구걸하는 것인가요? 도대체 비핵화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은 연일 핵정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이제는 북한의 플루토늄 원자탄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술핵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농축 우라늄 소형 원자탄 말입니다. 김정은 또 공공연하게 전술핵을 말했습니다. 그가 이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키라. 이 말은 북핵이 지금까지 말하던 것처럼 자신들의 자위용이 아니라 대남 공격용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는 사업 총화 보고란 걸 하면서 36번이나 핵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김정은의 입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속이고 누가 속은 것일까요? 김정은은 내놓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다고 문 대통령 스스로 말해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지 북한 비핵화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연설에서는 이마저도 없더군요. 김정은과 상생협력하자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는 곧 출범할 바이든 정부에도 딱 한마디, 그것도 의례적인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자,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 연설에 이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따로 신년사를 한 것은 왜일까요?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자화자찬을 또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초조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에 보내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건가요? 그는 올해 부쩍 대국민 발언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더군요. 바로 상생, 포용, 선도국가, 일상회복, 경제회복 같은 추상적인 구호입니다. 1월 4일 KTX 이염 운행 현장에 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상생의 힘으로 일상의 대전환을 시작할 것이다. 상생이 무엇입니까? 상생은 권력을 가진 쪽이 반대편을 아우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백신에 대한 희망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 도대체 치료제를 왜 말하는 건지, 이미 백신 접종은 전 세계 40여 개의 국보다도 한참을 뒤처졌는데 무슨 재주로 빠른 일상 회복을 약속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1월 7일엔 신년 인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게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편가르기를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인 대통령이 통합을 말한 겁니다. 그것도 마음의 통합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솔직히 저는 신인사에 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은 다 알려져 있었죠. 언론은 이명박 박근혜 3인론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방역과 경제의 선도국가가 될 거라는 자화자찬 연설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 김이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이왕 연설을 할 것이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이틀 전 법원 판결로 다시 간극이 커진 한일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이낙연 대표에게 총대를 매게 했다는 건 사실이건 아니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외교적 협상 카드가 모두 사라진 한일 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주권 면제 원칙을 벗어나 독자적인 판결이 나온 이상 정부가 그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된 우리 유조선 문제도 언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 단 이런 방법 말씀이 없더군요. 현안에 대한 것은 총리와 장관들에게 모두 맡긴 것입니까? 이왕이면 이른바 친문 팬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했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을 가로막는 이들은 바로 친문 팬덤입니다. 그들은 문 대통령의 촛불혁명론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습니다. 법치보다도 문 대통령의 직관에 더 맹종합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에게 푸른 장미를 가져가고 거의 저 정경심에게 사랑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사람들입니다. 대신 이 정권의 1등 공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던 이들이죠. 그들이 이 사태를 직시하지 않는데도 통합이 가능하고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아도 언론 보도를 보니 친문 성향 단체가 여당 의원들에게 서약서에 서명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서약서일까요? 그 서약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 검찰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을 서약하라는 겁니다. 벌써 서약을 한 의원들 명단도 보도가 됐습니다. 김용민, 이수진, 장경태, 황운하, 최강욱, 김진애, 김민정 7명이더군요. 더 늘어나겠죠. 명색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에게 이런 서약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서명한 서약문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다. 정말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위세가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모든 일은 과유불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둘러싼 불법 논란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모자라는군요. 문 대통령이 2019년 3월 김 차관의 이른바 영월 성접대 사건에 대해 검경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를 하자 검찰에 불똥이 떨어졌죠. 김 차관은 닷새 뒤에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는데 그때 출국 금지 서류가 모두 가짜 그리고 위조 서류였다고 합니다. 출금 요청서에는 엉뚱한 사건 번호를 기재했다고 하는군요. 이승윤 중앙지검장이 이 가짜 서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중앙일보에 재밌는 뉴스가 떴더군요. 안철수 대표가 김동길 교수를 만난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한때 안철수 매니였던 김근식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중도 대표 주자를 자임하는 안 대표가 극우 성향 노 정객의 칭찬과 지지를 공개했다. 좀 놀랐습니다. 과거 김 교수는 저와는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공천으로 송파에 출마했습니다. 그런 분이 김동길 교수를 극우라고 표현했을 말입니다. 제가 아는 김 교수는 폭력을 가장 싫어하는 분입니다. 김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이 추악한 세상에 김 교수처럼 독서를 서슴지 않으면
극우가 되는 것인가요? 아무에게나 극우, 익스트림 라이트라고 단정하는 것은 일종의 모욕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극단주의는 이런 주의자들을 포함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폭력도 불사하는 자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익스트리미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언제부터 김동길 교수가 극우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지는 책이었습니다.